지금부터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례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키스텝 기술예측센터장 임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의 영향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혁신본부 주도의 국민소통 홍보차원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으며 5일 단위로 개최하는 토론회 중 제2회입니다. 당초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프라인 토론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로 인하여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유전자 가이드를 통해 살펴보는 바이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기술 영향평가 다시 보기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자분의 발표를 들은 후 이곳 토론장에 직접 모신 전문가 패널분들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관중으로 진행하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의 영상은 녹화되어 9월 25일 금요일 오후 12시 이후에 과기정통부와 키스텝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자분들의 발표에 앞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의 이승노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이성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2의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김도연 이사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김민수 기자님, 김석준 이사님, 김선인 교수님, 김영산 박사님, 박상욱 교수님, 변수천 본부장님 등 많은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본 토론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오늘 토론회를 현장 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계 전문가분들이 고견을 나눈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하듯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복잡하고 광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이로 인한 환경, 윤리 문제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통부는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국민들의 과학기술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확대의 장으로서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연구 성과의 국민 체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기술 영향 평가 다시 보기, 즉 유전자 가해를 통해 살펴보는 바이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술 영향 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까지 총 21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중에서 2015년도 기술 영향 평가 대상 기술인 유전자 가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2002년도에 제1세대 기술 개발 이후 효율과 정확성이 높은 제3세대 기술이 의학, 축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주목받고 있으나 사회 윤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기술 영향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유전자 가위를 둘러싼 과거의 이슈를 되짚어보고 유전자 가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본 후
산하경관 그리고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눈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1시간 반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의 과학기술 체감온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술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소개를 5분 정도 발표해 주신 후에 2015년 수행되었던 유전자 가위 기술 영향평가 결과 발표와 유전자 가위 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각각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로 키스텝 정책기획본부 변순천 본부장님께서 기술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스텝 변순천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영향평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영향평가 개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향평가, 그다음에 2015년도 당시에 기술 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 기술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그 과학기술의 의도치 않은 활용 또는 위험성에 대한 이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입니다. 이를테면은 2차 대전 이후에 핵분열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이 되게 됐는데 유용하게는 원자력 발전에 쓰이기도 하지만 원자 폭탄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 왔고요.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대중적인 그런 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술의 발전이 그 지능 차원에서도 이게 바람직하긴 하지만은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이 부정적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그 바람직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과학기술기본법에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과 그 유럽의 그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평가를 병행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체계를 보시게 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키스텝에서 전체적으로 영향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대상기술분석회의, 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등을 거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을 하고 관계부처에 통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 및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파급 효과가 큰 신기술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 장관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해서 평가 대상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이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를 하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될 내용은 주로 이제 2015년도에 도입된 유전자 가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거로 이제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규제와 관련된 내용 역시 많이 짚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대상 기술 선정을 하고 이 대상 기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평가 이슈를 도출한 다음에 중반기에 걸쳐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하반기에 과학기술 심의에 보고를 하고 관계부처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기술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국가 차원의 주요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후보 기술을 도출을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R&D 관련된 부처나 연구소, 출연연 등으로부터 대상 후보 기술을 추천을 받아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심의에 상정할 기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대상 기술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기술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는 대상기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개 기술이 1순위, 2순위로 상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유전체 편집 기술과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 다음에 국민생활에 큰 파급 효과가 미칠 만한 기술, 다음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서 영양평가에 시적절한 기술로 이제 선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번 발표의 발제자께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추진 절차에서 약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상기술 분석 회의에 있어서는 대상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평가 대상 기술의 정의라든가 범주, 평가할 이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향 등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평가 주제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크게 두 갈래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주로 이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민포럼은 각기각층의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 창구를 개설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 두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의 공동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2015년도 말경에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수철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박상욱 교수님께서 유전자 가위 기술 영향 평가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과학기술정책 전공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2015년도에 유전자 가위와 인공지능 두 가지의 대상 기술이 선정이 되고 그 중에서 위원회가 2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유전자 가위에 대한 기술영향 평가를 5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대상기술선정위원회부터 평가위원회까지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 개요에 대해서는 다음 발제자인 김용선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DNA의 일부를 표적 위치를 절단을 해서 다시 저절로 이어 붙거나 또는 다른 유전자 일부를 조각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게 GMO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이제 인식인데요. 이게 자체적인 그 자체 스스로의 DNA 조각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 특정 위치에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그것만 자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제 분자 가위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크리스퍼 캐스 계열의 기술인데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음 발제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술 영향 평가에서 사실 이 발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상당히 큰 기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용어를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IBS의 연구단이 있었는데 유전자 교정 연구단이었습니다. 교정이라는 말 뜻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유전자 가위에 대한 기술 영향 평가 위원들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 평가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 바이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 당시 연구자들이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진 에디팅이라는 해외 학계에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또한 이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또 마치 영화 필름 편집하는 그런 옛날 그 검열의 어감이 있다고 해서 또 부정적인 어감이다라는 또 주장이 있어서 중립적인 것을 찾자라고 해서 유전자 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가위는 이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 과학의 용어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가위처럼 자르는 이런 그림도 쓰지만은 정확한 용어가 아닌데 정책 용어이자 기술적인 용어로 지금까지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이러한 타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후일담인데 이게 기술 영향 평가라는 그 행위 자체의 의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돼서 처음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응용 분야는 유전자를 직접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유망해 보이는 응용 분야가 당연히 치료 분야, 질병 치료 분야가 되겠고요. 또 이제 가축을 유전자를 편집해서 형질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농업 분야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로 이 바이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분야가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모두 다 응용 분야가 있는 아주 유명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저희 위원회에서 질병 치료 가능성과 안전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질병 치료라는 부분이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가위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국부적으로 어떤 특정한 세포만 이제 유전자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사는 이제 유전병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전병을 고치려면 생식세포나 배아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윤리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 가능성이라는 그 이슈에는 그 체세포에 대한, 즉 이미 성인이 된 질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기술 사용이란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째인 배아나 생식세포 적용 여부 역시 질병 치료 가능성과 안전성이라는 이슈의 또 다른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우려가 다소 적은 농축산물 품질 개량과 안전성이 또 저희 이슈로 잡았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기술 영향 평가에서 기술적인 예측, 그리고 산업 경제적인 예측, 그리고 사회적 영향, 이 세 가지가 약간 균형 있게 다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사회적인 영향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영향이라는 부분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특히 농축산물 부분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질환의 치료에 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평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당시에 연구자들은 현재로서는 다소간의 오프 타겟팅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게 통제 가능하거나 확률적인 이슈로서 충분히 감내할 만한 리스크다. 특히 이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이 치료를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셨고, 거기에 다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도 허용할 수는 없다라는 또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 결과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음 발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부분이 끊어지거나 끊어진 데가 다시 잘 붙지 않거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게 유전자를 직접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한번 잘못된 편집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치료 적용 범위로서는 일단은 뭐 질환에 대한 치료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 그 실용화 상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 결과가 있었고, 다만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강화 치료, 소위 강화 치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닌데도 어떤 형질의 개량을 위해서 또는 미용 목적으로 또는 자손에게 더 우수한 형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강화적인 목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만약 이게 너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서 그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편익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된 부분인데 배아나 생식세포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논쟁도 길게 이어졌습니다만 평가 결과는 다소 밋밋하게 끝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현행법을 따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에 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적용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준용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해서 그 현행법을 넘어서는 정도의 특례적인 허용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이 정말로 발전해서 정말 안전해지거나 하면 허용할지 여부는 좀 차후에 사람들의 사회적인 선택에 따르자 이런 원론적인 평가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허용한다 안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2015년 12월에 생명윤리법이 일부 개정돼서 유전자 가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술하는 부분이 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 영향 평가 결과가 생명윤리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병행됐습니다. 당시 2015년에 생명윤리법에 유전자 가위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별도로 있었고 기술 영향 평가는 또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춤형 아기는 금지하는 쪽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맞춤형 아기라는 것은 결국엔 우생학이라던가 사회적 차별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경계해야 된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산업적 경제적 가치는 농식품 분야에 국한하여 강조를 하였는데요. 다만 유전자를 아무래도 변이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는 주의해야 된다는 권고를 평가 결과에 담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여전히 유전자 가위 기술의 그 뒤 5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여전히 농축산물 분야의 활용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인간의 질환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 기술 외에도 전통적인 육종학의 방법으로 충분히 품질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도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질환 치료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2015년에 기술 영향 평가에서 농축산 분야를 강조했던 부분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 정책 재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재원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면서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질병 치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물론 기술 영향 평가 자체가 아주 강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R&D를 금지시키거나 하는 그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 영향 평가 결과 자체가 정부에서 참고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경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는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던가 이런 결론이 나오면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기술 영향 평가 결과는 연구 개발은 꾸준히 계속하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아 생식세포 적용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따르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고요. 농축산물 품질 개량의 경우는 뭐 열심히 해보자라는 평가 결과가 있었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해커 규제라든지 생태계 교란 방지에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간 위험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사실은 매우 원론적인 정책 제언으로서 유전자 가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기술 영향 평가의 근본적인 의의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5년도 기술 영향 평가 위원회에서는 기술 영향 평가의 의의를 재평가하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당시에 좀 뜨고 있었던 저희 과학기술정책학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유전자 가위와 같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유망한 기술의 경우는 끊임없이 사회와 시민과 소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정책 제언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5년도 결과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제자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영삼 책임연구원님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용삼입니다. 우리 이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 전 국민이 이제 시청 대상인데 우리 국민 수준에 딱 맞춰서 한번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가 난리인데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됐냐면은 DNA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된 거죠. 사실 생물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바이러스조차도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의 변형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랜덤하다는 거죠. 무작위로 일어나고 그 중에서 좋은 형질을 가진 것들이 이제 계속 번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생물처럼 이렇게 계속 변형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유전자는 늘 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유전자에 들어갈 경우 유전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랜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정답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잘못되거나 원치 않는 유전자를 다시 환원하는 그런 것들을 행위를 우리 유전자 이제 우리 연구소는 연구 분야에서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고요. 그 기술은 저희는 유전자 가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전자 가위가 뭐냐 정의는 자, 이런 핵산 분해 요소를 사용해서요 특정 부의 DNA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첨가할 수도 있고 다시 교정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내는데 이제 요 유전자 가위에 이걸 보시면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가위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스캐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전자 가위니까 요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전자 가위에서는 스캐너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히 자르고 싶은 게 유전자 가위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전자 가위의 발달의 기술은 가위의 발달이라기보다는 스캐너 부분의 발달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 나온 기술을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스캐너입니다. 1세대 징크 핑거 뉴클레이스는 징크 핑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스캐너고 여기 뉴클레이스, 포크원이라는 뉴클레이스 달아서 이게 이제 가위 역할을 하는 거고요. 2세대 탈렌더 탈이라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염주같이 생겼죠. 요 부분이 스캐너고요. 여기 N 요게 가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세대 유전자 가위를 거쳐서 3세대 크리스퍼가 남았는데 여기 보면 카스라는 가위가 있고요. 카스하고 결합된 가이드 RNA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스캐너와 카스라는 단백질 가위 부분이 결합된 그런 유전자 3세대 방식이고요. 1세대, 2세대는 스캐너를 다 사람이 인텔리전스를 동원해서 만들었다면 이 가이드는 자연계에서 이미 개발 10억 년 넘게 자연 시스템이 개발한 것을 발견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은 자연만 못하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거쳐서 발달해온 것이 훨씬 잘 되더라. 이런 결론이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3세대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기술을 우리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이제 우연초등학교 때 치즈 만드는 회사에서 발견이 있습니다. 치즈 데니스코라는 회사에서 치즈를 만들 때 이제 미생물을 쓰는데 어떨 땐 미생물이 죽고 어떨 땐 미생물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으면 이제 치즈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기술이 있냐면 그 미생물을 일부러 바이러스에다가 감염시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놈을 썼어요. 그랬더니 치즈가 아주 늘 잘 만들어지더라.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거기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살아남은 놈들은 DNA에 어떤 변형이 생기더라. 그게 크리스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 미생물이 있는데요. 미생물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대부분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DNA를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세균은 그 집어넣은 일부를 잘라다가 자기 염색체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서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된 것을 바로 스캐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얘는 언제 들어왔던 바이러스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왔을 때 걔를 잘라버리는. 왜냐하면 외부 건지 나의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캐닝의 그 기록들을 자기의 염색체에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면 그걸 다시 인식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이제 크리스퍼인데, 그러면 이런 발견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유전자, 식물의 유전자, 동물의 유전자도 한번 이렇게 가위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발전시킨 것이 이제 크리스퍼 기반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직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연구분야에서 활용하시고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 하려는 산업적 움직임이 있고, 또 이제 식물, 동물 이렇게 제작하는 쪽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약간 또 리스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연장통을 가지고 있지 않죠. 뭐 스패너 하나, 뭐 드라이버 하나 이렇게 정도면 되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어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죠. 미생물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의 크리스퍼 시스템들이 다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유전자 가위를 사용할 때, 또는 이런 유전자 가위를 사용할 때 다양하게 맞는 유전자 가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이제 다양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가위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역할을 1차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요, 우리가 이제 상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르면 거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데 흠이 남잖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DNA가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처가 남느냐? 원래 형태의 DNA하고 변형이 된 형태의 그런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는 대부분 기능을 못하는 형태로 망가집니다. 우린 그걸 넉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면 그 유전자를 없애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핵심은 없애는 데도 있지만 다시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의 사실은 큰 대의미는 DNA를 다시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다. 리라이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이팅의 기술이 HDR, 베이스 에디팅 시스템, 프라임 에디팅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HDR이라는 것은 유전자 가위가 일단 자르면은요, 이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고쳐라 하고 답안지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가 이 잘린 부분을 답안지를 활용해서 고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리라이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양한 형태의 DNA가 변화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이제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가끔 뭐 언론 보도에도 국내도 나왔지만 자르지 않고 연기만 콕 집어서 바꾸는 기술이라고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카스가 갖고 있는 가위의 기능은 없애버리고요. 그 대신에 여기에 다른 어떤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이 단백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로 이제 디아미네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DNA가 ATGC 4가지로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C를 여기를 디아미네이스 이제 아민 그룹을 자르는 거고요.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제 사이민처럼 돼버리고요. 아데닌 여기를 똑 잘라버리면 구아닌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변형이 자유자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인데, 이거의 특징은 효율이 비교적 높다는데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게 네이처에 나왔는데, 데이비드 류 그룹에서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라는 걸 내가지고요. 프라임 에디팅 기술의 핵심은 뭐냐? 아까 그 스캐너로 썼던 그 가이드 RNA에 답안지를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이드 RNA가 스캐너의 기능도 하면서 답안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DNA 변형을 이루는데, 다양한 형태의 변형도 가능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질환의 한 90% 정도는 이제 이 프라임 에디팅 기술로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유전자 질환들은 이제 유전자 가위를 대부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이 굉장히 이제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게 유전자 우리 기술 영향 평가 5년 전보다 굉장히 개선된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이제는 자르지 않고, 유전자는 건드리지 않고요.
유전자에서 나온 단백질의 발현량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치료제로 같이 이제 시도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한 2만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각 유전자에 스캐너를 다 만들어놨어요. 미국에서 펑장 그룹, MIT 브로드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스캐너 2만여 종을 다 만들어놔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의 유전 질환에 관련된 유전 질환이 뭔지 알고 싶을 때 2만 개를 하나씩 다 뒤져보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넣어서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을 현재 기술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네틱 스크린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타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내가 A라는 유전자를 건들고 싶은데 B가 고쳐질지 C가 고쳐질지 의도되지 않은 그런 오프타깃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발전의 큰 축은 오프타깃을 내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큰 기술적인 발전으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프타깃을 줄이는 방법은 가위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오프타깃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를 오히려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오프타깃을 줄일 수도 있고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또 더 추가적인 오프타깃을 줄이는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를 뭐 하려고 그러냐? 유전자 치료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2005년 당시만 해도 유전자 치료제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가위를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가 인비보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이제 엑스비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엑스비 같은 요새 이제 카티라고 그래가지고 항암 유전자 면역 치료제가 그냥 성과를 이루는데 거기에 이제 유전자 가위가 기술적으로 가미가 되면서 그러한 상승 효과가 기술적인 상승 효과가 더 부과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이에요. 코로나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질본에서 우리가 할 때 RT-PCR 기반의 하전에 한 4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제 유전자 가위로 하면 45분 만에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지만 신속성을 위해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사실은 동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은 거의 다 이제 유전자 편집이 된다. 원숭이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게 되었고요.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가축이니까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유전자 편집이 되어서 현재 그런 산업적인 움직임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모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가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나 이렇게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모기에게 유전자 가위를 삽입을 넣어서 이제 불임을 유도함으로써 그런 질환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환경이나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제 식물이죠. 이제 전통적으로 최근에 이제 GMO 기술과 대반해서 좀 더 국민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제 식물에게 적용이 됐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에 적용이 된 그런 식물들은 현재 점점 넌 GMO로 가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편승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데요.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 생식세포 가지고 했는데 네이처에 냈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리젝트 당했대. 이 정도까지 오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중국에서 사람까지 태어나게 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기대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경을 보면은 결국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이유는 인프라도 있고 국민들의 핸드폰 사용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굉장히 통신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G나 이런 것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시장의 교란 상태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 과기정통부가 잘 나서가지고 이렇게 거버넌스 역할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유전자, 이 지놈 에디팅에 대해서는 가버넌스 체계가 꼭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투명하게 갖춰지지 않은 형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가위에서 굿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부터 전임상, 임상 연구, 그다음에 인간의 편집과 동식물 편집, 그거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들이 아마 잘 다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참여와 권한 부여에 관한 문제들이 잘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는
그때만 해도 이거 돈이 될 건가,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데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럴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UC 버클리하고 브로드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유전자 가위를 기반으로 치료제나 뭐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귤레이션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식물 쪽이고요. 아르헨티나가 가장 테크니컬하게 움직이고 있다. 식물에서는. 그다음에 미국이나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고요. 동물이나 사람 쪽에 관해서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엄격한 스트릭트한 부분이고 영국이나 스웨덴 쪽에 약간 조금 개방적인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회색 국가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적으로 몇 나라들은 법률적으로 사람의 지노 에디팅을 금하고 있지만 이것이 회색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주를 택하는 나라의 어떤 과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회색 국가에 가서 마음대로 지노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레귤레이션이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치료라면 사람 지노 에디팅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허용하는 편이고요. 강화에 대해서는 인간의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지만 아직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런 것조차도 찬성하는 집단은 그래도 존재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버드 조지 처치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텔리전스를 우리 지능을 유전자 가위로 높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어떤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직 비특이적인 문제, 효율의 문제, 교증 효율의 문제, 그다음에 면역의 문제, 그다음에 딜리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상업화된다기보다는 상업화와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약 산업에서도 이렇게 경향을 보면 최근에 약품들의 대부분이 3분의 1 정도가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올판 드럭이라고 하죠. 희귀 질환의 대부분은 유전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도 유전 질환의 치료제로 나온 것들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95% 이상의 치료제는 아직까지 지금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유전자 가위는 그 자체로도 치료해주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초 원천 기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또 사람이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가 이제 나올 거냐, 이제 이게 현재 관심인데 그러면 중국에서 나올 거냐, 뭐 러시아에서 나올 거냐, 뭐 제3세국에 나올 거냐, 그 아이는 치료를 위해서 태어날 거냐, 어떤 강화를 위해서 태어날 거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술적인 환경들은 많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죠. 그러니까 주로 식물이나 동물을 유전자 편집했을 때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조금 논의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하시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유전자 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해서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목적이건 사실은 연구 자체도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구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런 편집은 허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까지 이렇게 트랜스플란트까지는 못 받고 이제 못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딱 못 받고 있어서 사실은 불임이라든가 다양한 뭐 기초적인 목적에 위해서 생식세포나 이런 수정란을 통해서 유전자 편집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원천적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는 약간 좀 경색이 되어 있다라고 제도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빅데이터에 뭐 소비자의 행태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빅데이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빅데이터 중에 하나는 역시 DNA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사람이 갖고 있는 DNA, 그리고 그 DNA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빅데이터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유전자 가위류 기술을 만났을 때 다양한 가치와 산업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어쨌든 다양한 이슈들을 그렇게 생산하게 될 거고, 4차 산업의 발전 축에는 그 유전자 가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선 책임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자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고요.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서 차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포스텍 총장 등을 역임하신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님께서 오늘 패널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두 번째 날입니다. 그 유전자 가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 가위, 아마 21세기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신기술 중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지대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까지 다루어야 될 정도로 그야말로 파급 효과 측면에서 아마 혁명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 공개를 통한 이런 국민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비전문가인 제가 이제 전문가 분들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은 하여튼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패널 말씀해 주실 분들께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이네요. 우리 김민수 기자님부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동아사이언스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가장 비전문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실 비전문가고요. 여기 뭐 제가 생명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과학 연구 그리고 과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매개해서 대중과의 접점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 과학 기자로서 이제 오늘 주제 죄송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 토론에 좀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를 듣고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토론을 요청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가장 이슈는 이제 뭐 배아세포 단계 이제 유전자 편집 이런 부분들일 텐데 농축산물 개량과 안전성에 대한 토론을 받았을 때 잠시 좀 멍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발제자분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치료나 배아세포 교정 외에 유전자 가위 기술의 농축산물 개량에 관해서 굉장히 좀 더디고 관심도도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중과의 접점에서 기술 역량 평가라는 측면에 맞춰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전에 먼저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유전자 교정, 뭐 육종, 그러니까 녹축산물 개념으로 봤을 때에 대해서 뭐 저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었고 뭐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GM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 방사선 육종 기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이 상용화가 됐었고, 지금 이제 신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교정 농축산물을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까지도 이제 GMO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 그리고 불분명한 이해도가 있었고요. 그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그러니까 기술 역량 평가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장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기술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봤을 때 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더딜까라는 고민을 좀 해왔는데, 모든 이제 언론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자신의 일이 아니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슈퍼 돼지, 근육량을 늘린 이런 돼지를 먹을 거냐, 아니면 아까 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GMO 연어가 식탁에 오르면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걸 먹어야 되지라는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난 잘 모르겠지만 깨림직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GMO 연어나 슈퍼돼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돼지고기를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연어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그 안전성을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를 했었죠.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 수년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숱한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게 과학계에서는 분명한 이슈였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에볼라 바이러스를 물어보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만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일이 닥쳤을 때 이게 나와 연관된 일이라는 데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고, 자신의 일이랑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생각이 들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아까 뭐 치료 분야에 가장 유망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몇몇 희귀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전자 가위랑 유전자 변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뭐 규제 당국이든 아니면 뭐 가기정통부가 됐든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GMO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GMO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결론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장기간 축적이 돼야 되고요. GMO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장기 추적 연구들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구가 지속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공유돼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농축산물 개량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환기시키고 이 부분을 많은 대중들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학자들의 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에 건전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어떤 이유에서든 같이 작년보다 훨씬 덜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심하지 않을 때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배아세포 유전자 교정과 관련돼서 그 해외 글로벌 과학자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외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과학자들도 유전자 가위, 특히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이제 글로벌 전략 포럼을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비드 레즈닉 그 미국 국립보건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제 대중을 가르치고 정보를 주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대중이 정책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관여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윤리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과기정통부 분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다음번 패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석중 툴젠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툴젠 김석중입니다. 저는 이제 치료제 관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유전자 가위 기술 바탕으로 여러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논의 나온 것처럼 사실 제일 처음에는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분야의 일을 직접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현재는 치료제와 종자 두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유 자체가 분자 생물학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치료제나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이 이미 닦여 있던 분야가 치료제와 종자였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일들에서 사람들이 부각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실 규제적으로나 개발의 측면에서 어떤 로드맵이 없는 또는 시스템이 없는 분야가 말하자면 동물 같은 분야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한 발은 나갈 수 있었지만 그거를 정말 상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프라가 없는 분야에서는 더 나가기가 어렵더라라는 점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는 치료제랑 종자 쪽을 중심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재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정부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이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저희 기술성 영향 평가도 했었고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식약처에서 용역 과제로 그 유전자 교정 치료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세계의 현황을 좀 보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사실 유전자 가위 그 GFN이라고 하는 징크핑거 뉴클리라고 하는 1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 임상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한 10여 년간 해서 총 한 30몇 가지의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세포 치료를 매개로 한,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몸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세포에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유전자 교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 세포가 치료 효과를 갖게 하거나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갖게 하고, 그 유전자 교정이 된 세포를 사람에게 넣는 형태의 치료제였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 직접 유전자 가위를 몸속에 넣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포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하고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에는 유전자 가위를 직접 몸속에 넣는 치료도 징크핑거 뉴클리스를 시작해서 재작년부터는 IND 나온 치료제로서는 크리스퍼를 직접 눈에 넣는 치료제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임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가 레이트 스테이지 임상이라든지 이렇게 출시에 가까운 것들은 없고 앞으로도 수년이 걸려야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지난 2-3년간 굉장히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1-2년 사이에는 처음으로 정말로 유전자 가위가 치료 효과를 준다는 어떤 논문들이나 뉴스들은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에서 우려로 말씀해 주셨던 유전자 가위의 특이성이 정말로 치료제의 독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지 같은 일들이 보여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특이성이라는 거는 유전자 가위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을 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특이성이 안 좋다 그래 다시 말해서 다른 위치도 혹시 자른다고 해서 그 위치를 자르기 때문에 독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위치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 유전자였는데 거기를 잘랐기 때문에 독성이 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특이성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치료제가 안전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전자 가위의 특이성과 또는 정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아날로그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0, 1로 나눠지는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덜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딱 나눠지는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전자 가위가 치료제에 사용될 수 있냐,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치료제의 안전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이 임상에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제는 이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엑스비보 세포 치료제를 매개하거나 몸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현재 좋은 치료제가 없어서 유전자 가위로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중심으로 또는 실명할 수밖에 없는 질병, 이런 질병에서 먼저 들어가서 리스크 베네핏이 좋은데 들어가서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의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조금 더 넓은 질병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유전자 가위 특이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 지난 3-4년간에는 특이성에 오히려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검증되는 과정이 있다면 김용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유전자 가위가 보통은 박테리아에서 나온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면역원성을 가져서 치료가 잘 안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라든지 유전자 가위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곳이 아니라 원하는 위치를 잘랐을 때도 생각보다 다양한 좀 큰 단위의 에디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우려라든지 하는 새로운 과학적인 우려들이나 기술적인 우려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 또한 지금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그것들이 규제를 통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리스크 베네핏이 판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실 조금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은 제가 아까 35에서 40개 정도의 임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결국은 다 미국, 유럽, 중국입니다. 그곳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려면 결국 이거의 선행 기술이고 선행 치료제인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가 적용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경험, 생산에 대한 경험, 규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기술 하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전체 인프라,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지원되는 것들, 생산에 관련되는 기술들, 그리고 규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판단에 대한 또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좋아져야지만 저희가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기술에서 개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김소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발표에서 그 유전자 치료 관련된 법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해주셨었고요. 저는 이제 규제나 법률 또 특허 분쟁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최근에 특별한 유전자만 정확히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전자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를 인간의 배아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연구 보고서가 한 국제위원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9월 3일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거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2020년 9월 3일이니까. 근데 그 국제위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2018년에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아기가 출산했다라는 발표가 났었고 그걸 계기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의학원이라는 곳과 또 국립과학원 그리고 영국의 학술단체인 왕립협회가 같이 이 국제위원회를 꾸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국제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입 기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아직 유전자 가입 기술이 인간 배아에 적용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2015년에 이 위원회를 하면서 또 동시에 같이 또 개정됐었다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 내용은 이전에 유전자 치료에 대한 게 생명윤리법에 기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전자 치료 기술에 활용됐던 거는 지금과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나 어떤 생명체에 그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그거를 인체에 주입해서 그게 인간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아닌 다른 방식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그 47조 생명윤리법 47조에 유전자 치료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조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유전자 치료조차도 이제 유전 질환이나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을 치료를 위한 연구와 또 동시에 또 현재 그런 거를 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연구, 없는 부분, 장애 이런 거가 동시에 만족되는 거에 한해서만 유전자 치료 기술을 그 당시에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전에 쓰던 유전자 치료 방법은 어느 정도 또 많이 시행되는 것도 있었고 안전한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 기술에 대해서는 현행 이제 개정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쓸 수 있도록 유전자 치료가 좀 더 넓어졌고요.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는 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희귀나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현재까지 치료 방법이 없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시킬 때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원래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해서는 유전자 치료를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아까 연구까지 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까지는 허용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치료는 아직 안 되고 이 치료가 안 되는 건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면 우리가 너무 뭐 엄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전자 가위 관련된 특허 분쟁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머크사가 올해 4월 14일에 그 자사의 크리스퍼 크롬 기술이 미국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머크는 그 크로마틴 조절 펩타이드라는 것을 크리스퍼 단백질과 융합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닌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 가위가 염색질을 통과해 게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지금 여기 트위젠에서 나오셨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유전자 가위 기업인 트위젠에서는 미국의 특허 심판원의 결정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그 전에 그 특허 심판원에서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에 대해서 등록을 한번 실패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그 등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올해 6월 24일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캐스9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트위젠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 심판원이 추가적인 의견이 없을 경우에 올해 안에 특허가 등록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허가 굉장히 논쟁이 많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특허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서로 하면 우리 김용삼 박사님 말씀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듣고 우리 발제자분들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국장님도 맨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호민 센터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과학기술 영향평가 초대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의 제가 마지막 순서에 얘기하는 만큼 말씀드릴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영향평가에 초대되면서 먼저 이거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본 영향평가가 이 중요하게 영향이 파급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래 영향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항이 있으면 더 잘 숙고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도 만들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잘 되도록끔 하는 그런 취지의 이벤트라고 봤는데요. 근데 유전자 가해실이 보니까 유일하게 두 번째로 열리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2015년에 열렸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열리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기본 취지에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받는 인상은 역시 제가 지금 처음에 쭉 들어보고 느낀 거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좀 수동적이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국가 관련 유관기관에 보고도 됐으면 그때 로파나마나 어떤 국가 대안적인 전략이 마련이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체크 과정들이 계속 있고 그것을 보는 오늘의 그 영향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유전자 가해 기술이라는 명칭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그 외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답이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나마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리게 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본 자리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규제 측면에서 역시 모든 신기술이 그렇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그 영향에 정말 꽃피고 국민적인 생활에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규제죠, 레귤레이션. 기술 개발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 관여가 되는 거니까요.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은 사람 그리고 그 외 분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사람 분야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통일된 룰은 없지만 각 나라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지어는 여기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숨이 막히다. 이쪽 분야 연구하기가 그런 호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 분야는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는 이 동물, 식물, 미생물이 할 것 없이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분야 말고는 그 외 분야는 사람 분야에 비해서 조금 좀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앞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 분야가 그 외의 산업 분야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이쪽 관련된 그 룰이 그 가버넌스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그 나라들마다 관심을 갖고 굉장히 빨리 정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뭐 열거하면 뭐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크게 유럽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어느 정도 진영이 그 룰하는 그 대강의 스킴을 다 마련하고 산업화를 서두르고 있고 관련된 제품이 이미 나와서 팔리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하고 그 외 미국, 일본을 위시한 그 지역 그 두 진영으로 나눠봤을 때 후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 룰을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을 하고 곧 이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디테일하게 봤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각 나라들이 후자 쪽의 안을 따른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GMO하고 유전자 가해 기술하고에 대비되는 측면에서 룰도 만들어지고 사람에 대한 인식도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뒤에 쫓아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바라보고 이걸 극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더더욱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투자할 건 투자하고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대강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삼 박사님부터 뭐 혹시 더 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기술적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사람 생식 세포의 유전자 지노 에디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미래를 좌우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중국에서 이미 사람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 허징쿠이 박사가 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가치 판단을 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술적인 안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 있고요. 제도가 거기에 아직 따라가지 못했다는 또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합의라는 것은 결국 윤리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데요.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이 즉 우리의 DNA를 바꾸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이것은 되게 가치의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식세포를 유전자 교정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당신의 집안이 지금 유전 질환으로 엄청 앓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유전자 편집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이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봐도 유전자 가히 우리가 알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 기술자들, 우리 과학자들은 10년 좀 넘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좀 미성숙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빨리 튀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기술일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산업적으로 부응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를 줄일 것이냐를 보면서 정책이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불어내면 거기 국민들이 다양한 논의와 참여가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윤리와 이런 합의 체계를 갖춰갈 텐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유전자 가위를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유전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는 시스템 내에서 가져갈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고 그다음에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토론들이 또 국민들 저변에 확대된 토론들이 또 학교에서 교육들이 많이 있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발제를 했으니까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술영향평가 5년 전에 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결과를 뒤집거나 바꾸는 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 5년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2015 유전자 가위 기술 영향 평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기술 영향 평가에서 강조했던 안전성의 증가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기술 영향 평가의 재원 때문에 연구계가 그거에 신경 써서 기술 발전 시켜 주신 것은 아니고 기술 발전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그런 경로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 TA가 기술 발전 경로에 미친 영향은 좀 미미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을 비롯해서 바이오 R&D에 관련된 규제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꼭 뭐 중국 같은 다소 이제 개발도상국들만 규제가 좀 풀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바이오 분야의 기술을 수준이 높아서 산업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높을수록 규제가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바이오 분야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 된 데에는 사실은 2005년도 황우석 사태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는 황우석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는 황우석 사태 이후 10년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황우석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 있었고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당시에 굉장히 비슷한 어떤 경로로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천 기술이라는 얘기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치료에 대한 좀 확대된 기대, 또 심지어는 코넥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심지어 주식에 관심까지 몰려들어서 그 좀 우려가 됐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러다가 또 어떤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됐었는데 시의적절하게 기술 영향 평가가 되었고 이때 제가 만나본 바이오 연구자들께서는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세련되게 대응을 해주셨고 시민들과 아주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영향 평가가 평가위원회가 있고 시민 패널이 있는데 아까 변수천 본부장님 발표에 나왔듯이요. 시민 패널에 연구자들이 직접 와서 4시간씩 강의를 하고 시민들과 직접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술영향평가 전반 위원회 전반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한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로서. 그래서 기술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전 경고, 프리코션인데요. 유전자 가위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약간 거품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고 기술영향 평가 결과가 KBS 9시 뉴스에도 한 5분 이상 긴 리포트로 나오는 등 사회적인 인지도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개선에도 기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에도 그동안에 거의 20여 개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가위가 선택된 이유가 그런 그 독특한 이 2015년 기술영향 평가의 아주 독특한 의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소위 황우석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연구계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연구자들 보시기에는 다소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확 열리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좀 회복에 계속해서 뭔가 연구는 할 수 있으면서 기술 진보가 되는 그런 경로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 우리나라 바이오 연구자들께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법제도, 규제, 또 정책 이런 데에 굉장히 협조해 주시면서, 물론 뭐 재원은 계속 주실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회적 수용성도 더 확보가 되고, 결국의 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의 척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규제 개혁도 개폐도 점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미 한 번씩 말씀하신 패널 분들 중에서 혹시 뭐 한마디 더 보태고 싶으시다 하는 분 말씀 주시면은. 장호민 센터장님. 네.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 분야하고 그 외 산업 분야, 동식물, 미생물 이렇게 나눠봤을 때 후자가 전자 못지않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쪽 사람에 비해서 가버넌스 체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쪽 이 사람 외의 산업, 일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걱정되는 게 GMO하고의 차이점. 왜냐하면 GMO가 워낙 국제적으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산업적으로 포지티브한 측면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민 인식 조사해 보면은 GMO 기술하고 윤적 가해 기술하고 해보면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 인지한다라는 걸 봤을 때 GMO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윤자가 기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준은 거의 똑같이 굉장히 하이예요. 굉장히 동등하게. 그렇게 보면은 연자분들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전략적으로 규제도 만들지만 알리는 노력, 이런 좀 측면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를 기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들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김소연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논의랑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코비드-19 이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어느 랩에서 조작에 의해서 된 거다, 이런 또 말도 있는데, 그런 이 기술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중 이사님, 넘어갈. 네.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저희 규제 같은 것들이 저희 산업체에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정부 관계자들 시각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너무 그런 것보다는 포지티브하게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네.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과학기술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야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5년 전에 했던 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확실히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핫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와중에 있어서 영양평가 제도처럼 시민 포럼 등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 그 수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좀 유일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 다음에 그 규제라든가 뭐 기술적인 뭐 이런 긍정 부정 효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서 이쪽 영양평가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게 정밀의료 기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한 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래 국장님 뭐 네,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기술 영향 평가를 했고 5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요. 근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좀 멀어져 있던 과거에 비해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 김민식 기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이제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국민의 의식과 규제가 기출 연구 자체도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연구의 방향을 좌우도 하고 연구자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과 약간의 찝찝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자체가 2005년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제 영양 평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줬는데 그 이후로 5년이 지났는데 기술은 발전했는데 국민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고민, 아까 말한 GMO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토론을 보고 결국은 이것을 글로벌의 전체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떻게 보면 합의, 의식,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규제의 어떤 적정한 규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유전자 가위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이것은 옛날 초기 스템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인체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 전체적인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소통, 연구자분들의 연구 결과를 아까 공개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알고 쉽게 이해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빨리 합의를 해줘야지 연구자들도 나름대로 자신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그 시그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료라든지 아니면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하고 저희가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에 논의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 정부로서도 이제 과기정통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요즘에 이제 그걸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다, 생명공학기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 가위가 아마 생명공학의 가장 선단에 서 있는 그런 초정밀 기술, 초정밀 생명과학이다라고 믿고요. 뭐 패널 분들이랑 전부 이렇게 모두 말씀해 주셨지만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뭐 기술의 그런 양면성은 다 갖고 있죠. 중요한 건 좀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학기술정통부와 키스텝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조그만 자리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과 공감하는 공감을 이렇게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정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녹화된 토론회 영상은 과기정통부와 키스텝 유튜브에서 9월 25일 금요일 오후 12시 이후에 다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례 토론회는 융합협력을 통한 성과장병 넘어서기를 주제로 10월 21일 개최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